1,000만 원 정도로도 아파트 사실 수 있어요. 그때의 저의 나이가 21, 일종의 갭 투자를 했었는데요. 부귀 영화를 누릴 만한 아마 300만 원 이 정도 들었었나?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지주. 오늘은 갭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조금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갭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갭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세 낀 매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를 할 때 1억짜리의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8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이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요. 이 8천은 빼고 나머지 2천만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갭 투자입니다. 8천을 왜 빼나요? 전세 세입자한테 줄 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빼고 나머지 차액으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도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집값을 올리는 투기꾼들이라고 욕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갭 투자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있는 것이다. 전세가 아니면 매매랑 월세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해외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냐. 이제 최근에 전세 사기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전세 물건은 여전히 많고요. 전세 수요자가 없어졌어요. 매매가를 받쳐주는 전세가가 조금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매매가가 많이 막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럼 실거주 아니면 월세 투자인데 월세를 받으려면 우리 대출을 받든가 요즘에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 금리를 감당할 만한 월세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대전만 해도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거주를 하는 1.5룸이 뭐 비싼 거는 50만 원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일반 원룸도 월세가 60만 원까지도 갑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우리 서울에서는 고시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뉴스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요즘 고시원이 월세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도 됐었고 연세, 제주도에도 많이 있기는 하는데요. 연마다 내는 돈이에요. 일종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12개월 한 번에. 다만 미리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임대인이 선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월세를 밀릴까 말까 이런 걱정을 덜어주니까 연세로 조금 더 깎아서 계약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최근에 생겼던 거는 주세라고도 많이 생겼어요. 주별로 세가 붙어요. 나 보증금 많이 걸기에도 너무 무섭다. 그리고 이 집에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기존 월세보다도 더 비싸져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12만 원인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요. 이 집을 월세로 나가는 대신에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동이지 임대인이 요구해서 일주일만 살다 가세요, 2주일만 살다 가세요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2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또는 20만 원 이 정도로도 더 올라가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봤고요. 저의 부동산 첫 투자가 갭 투자였어요. 어떻게 했었냐면요. 작은 평수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세를 낀 매매, 일종의 갭 투자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기가 좀 지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2,300만 원 이 정도 들었었나? 그때의 저의 나이가 만으로 하면 21, 우리 나이대로 했으면 22이었을 거예요.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아니고요. 저 뭐 20대 초반부터 공인중개사 준비하려고 공부했다. 아니고요. 아예 1도 생각도 없었고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되게 일찍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3년, 4년인가 다니고서 집을 샀습니다. 사실은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집 본가 이사하는 곳에 돈이 들어갔고 나머지 그 돈은 나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추천으로 집을 샀죠.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봤자 다 쓰게 되거나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보다는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집이 전세가 조금 안전한 집이었어요. 우리 매수자 입장에서 안전성을 따지는 건데요. 갭 투자의 약간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이 세입자가 나갔을 때 내가 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세입자가 이 금액에 또는 이 금액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아까처럼 1억짜리 집이면요. 전세가 8천인데 갑자기 매매가가
뭐 9천으로 떨어졌어. 1,0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 9천만 원 중에 8천만 원을 어쨌든 돌려줘야 되는 거지. 돌려줄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집이 똑같이 1억인데 이런 전세 시장이 똑같이 8천이면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돌려줄 8천이 없는데 막 대출을 받아도 8천이 좀 안 된다. 근데 새로 전세 세입자를 들여오니 7천 또는 7,500의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는 거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 돈까지 포함해서 원래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도 조금 불안한 요소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 안정적인 전세라 함은 전세가의 하락은 일단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요즘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감내를 하셔야 되는데, 제 집에 들어와 계신 이 세입자 유형이 기숙사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직원이 살 잠만 잘 그런 숙소를 구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 본가를 가지고 있고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길어야 뭐 1년, 2년만 거주하고 계속 직원들이 바뀌는 이런 파견직,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국가기관이랑 계약서를 한 번만 쓰고 실제 거주자는 뭐 바뀌든 말든 이거는 제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서를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담당 회계팀에서 연락해가지고 언제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계약 시에 뭐 금액이 올라갑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고, 저는 그때 무리하지 않고 연 5%씩 전세금을 올렸는데, 그러다가 전세금을 올리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가지고 결국에는 협의하에, 저도 막 그렇게 첫 투자에 부귀 영화를 누릴 만한 그런 생각이 아니었었거든요. 멋모르고 시작을 했었던 거라 그럼 그대로 계약을 합시다 하고 4년을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의 첫 투자를 했었고, 항상 제가 뭐 중개사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집주인으로 나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당황해해요. 아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뭐 몇 살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이 집을 해줬나 봐요.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집을 거래를 하는데,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것 중에 그분은 실거주를 하고 싶은 매수자분이 제 집을 사신 거고, 우리 집은 계속 전세 세입자를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입자들한테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나가세요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집주인의 권리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입자를 나갈 수 있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 구할 시간이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6개월 전에 얘기를 해서 6개월 이후에 실거주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실거주하시는 데는 문제사항이 없었고, 우리 아파트 계약을 하실 때 선수관리비, 선수관리 예치금 이런 것들도 납부하시거든요. 기존 관리실에 그 예치금, 일종의 관리비가 밀릴 수도 있으니 선수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있어요. 옛날에 태초에 내신 분이 있을 거고, 그 집을 팔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식으로 그 선수관리비를 전달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장기수선 충당금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관리 사용 이런 거에 따라서 실거주자한테 받았던 것들인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집이 끼어 있잖아요. 전세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들을 이미 실거주를 하면서 다 냈어요. 근데 이거는 세입자가 다 내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집 계약이 끝났을 때, 퇴실을 할 때, 혹은 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정산을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로 냈었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줬었고, 또 집을 팔기 전에 한 시점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가 다 납부를 하고 그 다음 집주인한테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6개월 동안 전세 세입자가 거주를 하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먼저 내고 관리실에 얼마 정도 나왔는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돌려줄 거 정산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갭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드리면 똑같아요. 우리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찾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광고 제목에도 전세 낀 매매, 아니면 전세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일반 아파트 매매더라도 그 안에 기보증금,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들어있는지 전세가 들어가 있는지, 이 실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언제 입주를 할 수 있고 리모델링이 어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가서 집을 확인하고 나서 거래를 하셔도 되는 거고, 집을 확인하지 않고 저는 집을 봤나? 그렇게 해서 집 어디 수리할 거 있나, 나중에 뭐 하자 생길 거 있나, 이런 거 정도는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요게 전세 세입자를 굳이 안 만나도 돼요. 전세 세입자는 그냥 잘 살고 있고 임대인의 권한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전세 세입자 전세 계약서까지 양도를 해줬어요. 우리 매매 계약을 할 때 기존 전세 얼마를 승계하는 조건이다, 아니면 기존 대출 얼마를 승계하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 특이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나중에 전세 세입자가 나갈 때는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시는 거예요. 진짜 지방에 있는 아파트 소액 투자인 경우에 일단은 500짜리는 제가 아직은 못 봤던 것 같고요. 1000만 원, 3천만 원 정도로도 아파트 사실 수 있어요. 집이 신축일수록 고가일수록 또는 이제 서울에 갈수록 이 갭들이 더 커집니다. 전세를 2억을 끼고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더 크게는 뭐 5억, 10억 이렇게 금액들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가 있는데, 내가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투자금, 내 자본금이 얼마가 필요하는지, 어느 시점에 구매해서 어느 시점에 얼마 정도로 예측하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어릴 때 첫 투자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도 제가 부동산을 계속 투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